수능에서 생태계 세 문제 나오는 것 중에 여기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뭐 이게 될 수도 있고 에너지의 흐름이 이해가 이제 가능성이 더 높아졌는데 얘네들은 요즘에 각광받는 주제니까 요거는 물질 순환은 뭐 그다지 빈도가 이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았고 생물 다양성은 오히려 좀 하락하고 있긴 한데 여기서도 개념은 나오긴 해요. 근데 에너지의 흐름 쪽에서 이거 이제 물질의 생산과 소비가 바로 이 그 총 생산량, 생산자의 총 생산량을 가지고 나머지 생태계 구성원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관련된 얘기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 분명히 이제 수능에서 또는 평가원에서 얘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 중에서는 가장 높은데 생산자의 총량, 생산량한 그 광합성한 총량을 우리가 총 생산량이라고 하죠. 이것은 총 광합성량이 되고 그게 순광합성량과 그리고 호흡량으로 이제 나뉘고 여기서 호흡량은 지가 먹고 살아가기에 필요한 양이고 순광합성량은 남긴 양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할 때 생장량 플러스 피식량 플러스 고사량이 되고 그래서 앞글자만 따보면 총은 호순이 되겠고 수는 생피고 생장량이라는 거는 유기물이 이제 증가하는 말 그대로 숲이 커나가는 양이 되는 거고 고사량은 말라 죽는 양이고 피식량이 요게 1차 소비자한테 먹히는 양이기 때문에 걔가 1차 소비자의 총 생산량과 같다. 또는 다른 말로는 총 생산량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섭식량, 먹은 총량, 1차 소비자의 먹은 총량이고 걔네들은 다시 또 그들만의 호흡량과 그 다음에 순광합성량, 순생산량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항상 총은 호순이 되는데 이게 광합성량 대신에 생산량이라는 말로 써도 되죠. 그래서 거기 이제 밑에 핵심 질문에 보면은 1차 소비자의 총 생산량이 피식량으로부터 나왔는데 그게 호흡량하고 나머지는 피식 자연사 생장량 배출량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시험에 이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 요거 여기 이 순생산량 중에 1차 소비자의 총 생산량이 들어있고 그것은 다시 그들의 호흡량 플러스 알파로 돼 있다. 1차 소비자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순생산량에서 피식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0보다 커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저 부분에 관해서 그래프와 연결지어서 내게 되면은 거기 있는 그래프가 이거는 시간이 이제 연이고 얘는 상대값인데 생산량이 총 생산량의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가 40년 정도 지나면 전체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죠.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요 무렵부터 총 생산량이 좀 줄고는 있는데 그 다음에 밑에 값 그래프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얘가 총이면 그리고 두 번째 값이 거기서는 순생산량이 세 번째 보이긴 하는데 그 밑에 이제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있어요. 이거를 순이라고 만약에 봤다면 그러면 요 사이 값이 호흡량이 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중간에 어떤 값, 이게 만약에 생장량이었다면 그러면 순생산량에서 생장량, 요 선이 생장량일 경우 그 사이 값은 P10 고사량이 될 수 있는 거지. 수는 생 P 고일 테니까 요 밑에 값이 없고 이거 전부 다 생장량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요 사이 값은 P식량 더하기 고사량이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래프 값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물어보는 개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거는 1차 소비, 1차 소비는 여기 있고 이거는 생산자의 경우야. 그럼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 즉 생물량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볼 수 있는데 생물량이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을까? 저기 나와 있는 값 중에서 생물량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겠느냐? 얘는 쉽게 말해서 유기물의 총량이다. 근데 적어도 생물량은 호흡량하고 관계가 없고 피식량도 관계가 없고 생장량하고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제 물어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40년 이후에 생물량이 감소하는가에 대해서 보다시피 요거는 뭘로 판단해야 되냐면 생장량 자체가 계속 0보다 크다. 시간이 지나도 40년, 60년, 80년, 100년 이렇게 지나도 생장량이 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없다는 거야. 생장량이 0보다 크면 생물량은 감소하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거죠. 따라서 이건 틀린 거예요. 네. 생물량이 감소하려면 그래프 값이 밑으로 이 생장량의 그래프 값이 밑으로 내려가면 감소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식물 군집이 숲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이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그래프가 천이야. 지금 현재 이 그래프는 천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성이 있어. 시간이 이 정도 지났을 때 40, 60, 80 이렇게 지나면 천이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한 이쯤 되면은 뭐 보통은 한 요 무렵인데 꺾이기 시작한 무렵인데 그때부터는 음수림 상태라고 봐도 돼요. 대체로는 그렇습니다. 음수림 상태에서는 총생산량이 줄어들지만 0보다 당연히 큰 거고 생장량도 감소하고 있지만 0보다 큰 거고 그게 이제 극상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초기 상태에서는 양수림이 발달하는 거고 뒤에 가면 음수림이 발달하는 거니까 거기까지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 그 핵심 질문 디귿에 60년 이후 생물량을 감소한다는 건 틀린 개념이에요. A는 총생산량이 없고 탄소의 순환, 탄소가 순환하는 거는 그다지 복잡한 과정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죠. 시험에 이제 탄소의 순환과 질소의 순환을 같이 묶어서 내는 경향이 있어. 탄소는 대기 중의 CO2가 식물에게 가는 거고 그것은 생산자니까 생산자가 그걸 받아들여서 소비자. 자, 여기서 화살표는 항상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일단 가고 소비자를 생산자가 먹는 거는 여기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분해자가 여기 들어가면은 이 분해자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자 있지만 분해자는 뭐 하는 놈이냐면 사체와 배설물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애야. 그런 애들 다 분해자고 세균, 곰팡이, 세균과 곰팡이와 버섯이 있다. 세곰버가 있다. 그리고 걔네들이 다 뭘 하냐면 얘네들이 전부 호흡을 하겠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자의 일부가 여기서 연소를 한다거나 연료가 화석 연료가 돼서 여기 중간에 이제 화석 연료가 돼서 석탄, 석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우리나라도 저그 일본 경계선에 제7광구 있다 했잖아. 제7광구. 서울가 나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질소의 순환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고, 얘는 뭐 그냥 알면 되는 거죠. 질소의 순환은 역시나 공기 중의 질소가 N2가 공기 중에 이제 산소보다 질소가 훨씬 더 많잖아. 그 질소를 이용할 수 있는 세균 중에서 누가 바로 이걸 만드는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을 만드는 일명 질소 고정 세균이 그게 뿌리오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가 있는데 뿌리오박테리아, 아조토박터 특히 이 뿌리오박테리아가 콩과 식물에 있죠. 그 질소 고정 세균이 암모늄 이온을 만들면 식물이 냅다 받아서 생산자가 물론 식물이라고 할 때고 아니면 어차피 이거는 콩과 식물이니까 걔네들이 이것을 이용하면은 주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제 사용하죠.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또 얘를 NH4 플러스를 NO3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것. 질산이온이죠. 질산이온. 이 질산이온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는 질산균이나 또는 아질산균인데 원래는 조금 절차가 더 길고 복잡할 수 있지만 그냥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질산균, 아질산균이 얘를 만들면 역시 얘도 식물이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는 이 질산균이 다시 대기로 가게 되는 거는 탈질소 세균이 한다. 다 세균이 한다. 그리고 여기다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질소 성분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분해자가 또 줄 수도 있다. 그때 화살표는 이렇게 간다. 분해자는 항상 받기만 한다. 생산자가 분해자를 먹고 살거나 소비자가 분해자를 먹고 사는 경우는 없으니까 세균 먹고 살아. 그래서 요거 이게 다야. 끝이죠. 탈질소 세균이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세균인데 모든 것은 다 질소의 순환에 세균이 관여한다. 그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지. 세균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거기는 이제 ABC의 위치가 A가 분해자가 돼야 되겠죠. 화살표의 방향을 볼 때 잘 구별해서 쓰시고 다음 페이지. 이게 이제 영양 단계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데, 즉 생산자, 1차 소비자, 또 2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3차 소비자는 있는데 일단 1, 2차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생산자는 당연하게도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그럼 들어간 화살표가 에너지 유입량이 되는 거지. 에너지 유입량은 항상 유출량과 같다. 유입 총량은 유출량과 같다는 걸 각 단계마다 각 영양 단계마다 성립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생산자 입장에서 들어간 총량은 여기 빨간색 선 하나가 있고 그리고 얘가 나가게 된 에너지 유출이 뭐가 있냐면 호흡으로 나간 양이 있고 이렇게 보면은 거기 그러면서 위쪽은 열이야. 열 다. 이쪽은 다 열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간 거는 분해자한테 먹히는 즉 사실 거기 써 있기로는 분해자라고 돼 있는데 밑에 그림에는 사체 배설물도 돼 있죠.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쓰면은 사체 배설물이다 라고 하고 그러면 1차도 죽고 2차도 죽어서 사체 배설물이 됐을 때 그럼 걔네들을 이용하는 분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 분해자도 호흡을 할 테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네들도 호흡을 할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간단하게 이것만 성립시키면 돼요. 각 단계마다 에너지 유입량과 유출량은 늘 같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 들어간 총량 이걸 A라고 두면은 여기 B, C, D가 공식이 등식이 성립되겠죠.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것만 잘 세우면 계산이 다 돼요. 그리고 여기 1차 소비자도 마찬가지 C가 있고 여기 E, F, G일 경우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C가 들어간 총량이니까 E 더하기 F 더하기 G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적용시킬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바로 에너지 효율은 에너지를 어떻게 보냐면 전 단계 에너지 분의 현 단계 에너지 곱하기 100으로 구한다. 항상 효율은 전분의 현. 그래서 만약에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을 구하고자 하면 G가 갖고 있는 에너지 총량, 즉 C. 그러면 A분의 C 값이 1차 소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효율이 된다. 그런 거죠. 네, 여기가 이거랑 이 등식이랑 연결돼서 시험 문제는 계산형의 문제가 하나 나올 거예요. 수능에도 나올 수 있죠. 요즘에 어떻게든 시험 문제를 쉽지 않게 내려고 그러고 있죠. 네, 거기 이제 핵심 질문 3번을 봐봐. 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심지어 이것도 돼. 거기 핵심 질문에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거 얘는 다 영양 단계가 아닌데도 에너지 등식은 성립해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 D, G, G, H, I라고 해보면 DGI가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J라고 두었을 때 사체 배설물 입장에서는 들어간 총량이 DGI고 나간 총량은 J니까 이것도 성립하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그 식이 되니까 미지수가 아무리 많아도 어차피 그만큼의 식은 다 나올 거야. 그러니까 계산하면 돼요. 연립방정식 잘 하세요. 오케이. 충분히 풀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생태 피라미드. 이거 앞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최고의 출산율이 자랑하는 인구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생태계 평형은 항상 영양 단계상의 뭐에 의해서 기초가 돼서 이 유지가 되냐면 먹이 연세에 의해서 기초가 유지되는 것은 이거는 사실 제 생태계에서 얘기고 생태계가 평형을 유지되는 건 먹이 연세에서 나타나는 건 당연해요. 왜냐면 이렇게 피라미드가 에너지 피라미드 또는 먹이 연세가 성립된 생태 피라미드 상에서 개체수가 이런 식으로 점점 상위 단계에서 작아지니까 만약에 어느 해에 많이 할 필요 없어. 2개만 하면 돼요. 1차 소비자가 급증하게 되었다. 1차 소비자가 급증한 원인들은 다양하겠으나 아무튼 다람쥐가 급증했다. 다람쥐가 급증하고 여우가 그것을 먹고 살고 도토리를 먹고 사는 다람쥐 여다도 그럼 얘네들이 늘어나면은 살판 나는 시험 문제는 왜 포인트가 순서 얘가 먼저 늘어났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게 당연히 1차 소비자가 늘어났으니까 그걸 먹고 사는 여우가 증가하면 또 도토리는 감소하고 그에 따라 이 결과가 지금 요 단계에 대한 결과가 다음번에 나타난다면 다람쥐가 살기 힘든 세상이 올 거고 그러니까 예측은 그렇게 할 수는 있죠. 보통 이 논리로다가 사회를 바라보면 너무 단순해요. 사회는 그렇게 단순하게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줄어드니까 살판 났던 얘네들이 줄고 얘네들은 다시 늘고 이렇게 된다는 이게 순서죠. 얘가 증가한 이후에 증가 감소 증가의 이 순서만 파악하면은 문제는 다 풀려요. 시험에 어렵게 낼 만한 거리는 없는데 피식포식 관계는 상호작용이 나오니까 그거랑 연결시켜서 하면 되겠고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주범이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재해가 제일 커요. 지금 어딘가 산불 또 났대. 어딘가 산불 엄청 크게 났는데 산불의 원인이 인간 활동보다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더 많아요. 나무들끼리 부비돼가지고 그래서 산불 나요. 바람이 엄청 세게 불면.
먹이 그물의 변화에서 이건 생태 파괴시키는 것도 황소개구리나 블루기나 베스나 이런 애들 다 없애버리면 되는데 돼지풀 본 적 있나? 돼지풀을 뽑아 없애버려야 되는데 돼지풀을 모르잖아 생긴 거. 어딘가에서 돼지풀을 보게 되면 그냥 뽑아서 완전히 다 진이겨도 돼요. 그리고 황소개구리 보는 순간 잡아가지고 뒷다리를 잡고 휘휘 돌려가지고 저 머리 던져버려도 되고 베스를 잡는 순간 그냥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뭐 땅에 파묻든 그거 맘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황소개구리인 줄 알았는데 두꺼비였다. 아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 두꺼비는 천연기념물이에요. 최근에 두꺼비들이 비명 행사하는 일들이 있다. 왜냐면 걔네들이 그 도로를 건너서 지 서식지에서 도로를 건너서 알라러 가는데 얘네들이 떼거지를 당하고 여기 도로에서 다 그 로드킬 당하는 거야. 혹시 두꺼비를 보거든 멈춰주세요. 아 여러분 운전 안 하는 거야. 아무튼 오케이. 생물 다양성 세 가지. 여러분 생물 다양성 세 가지가 뭐냐면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인데 이거는 시험에 사실 자주 나왔어. 굉장히 자주. 최근 들어서 좀 뜸해졌는데 생물 다양성이 세 가지야. 먼저 유전적 다양성이지. 이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좋다는 그 논리는 약간 진화론적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생물학의 기본 논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생태계 다양성인데 여기서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이제 애들 셋 나와가지고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옳게 말한 사람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때는 애들의 눈빛을 보면 돼요. 세 명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항상 손 모양이 이상하거나 눈이 약간 맛이 간 애가 있어요. 걔는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똘똘한 애가 말할 때 걔를 쳐다보는 애는 진실을 말하는 애들끼리 서로 통합니다. 만약에 얘네 둘이 맞으면 얘는 엄한 데를 쳐다보거나 손 동작이 어색하거나 보통 그래요. 그래서 눈빛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거를 많이 내요. 종다양성. 요거 종다양성은 종의 수가 많은 것은 당연하고 그 종의 각 종의 비율이 고르게 분포해야만 종 다양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A, B, C, D 종이 이렇게 있는데 가 지역과 나 지역에서 만약에 2가 있는 경우와 4, 1이 있는 경우 얘네들이 종 다양성이 더 높은 거예요. 고르게 분포하니까요. 오케이.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거나 하면 더 얘가 더 종 다양성이 높은 거죠. 왜냐면 얘네들은 금방 없어질 수 있으니까 종 다양성이 높으려면 골고루 발달해야 된다. 골고루 개체수가 많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2번에 핵심 질문 5번에 그 군집 1과 군집 2 중에 누가 종 다양성이 높으냐? 당연히 군집 1이지. 예쁘게 생겼잖아요. 골고루 잘 발달되는데 그렇구나. 다음 페이지. 거기는 시험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에 나온 것만 하면 됩니다. 자연에 있는 이 원료들을 재료들을 이용해가지고 만들 게 많잖아. 그런 걸 찾아야 돼. 그래야 큰 돈을 벌지. 세균독에서 보톨리눔 톡신을 해가지고 그 세상에 보톡스를 만들 생각을 누가 먼저 했냐 이거야. 그 보톡스의 원 저작자는 지금 아마